이렇게 정책 과정의 주도자 논쟁이다. 그러니까 정책 의제 설정만이 아니라 정책 과정 전반의 그 주도자가 누구냐? 정책 과정 전반의 주도자. 정책 의제 설정만이 아니라 이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별표를 해두시고 상당히 중요하니까. 첫 번째 논쟁은 엘리트론하고 다원론이에요. 그러면 엘리트론의 입장은 누가 주도한다는 거야? 엘리트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다원론은 누가 주도합니까? 이익 집단이 주도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엘리트론하고 다원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엘리트론은 물론 이제 그 뭐 거슬러서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걸 뭐 언급할 수 있는 거지만, 초기 엘리트론의 입장으로서 이제 19세기 말 이 초기 엘리트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이런 엘리트주의 입장에 대한 주장이 나와요. 이제 행정학과 연구원에서도 뭐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모스카랄지 파레토랄지 또는 마이클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장됩니다. 근데 이건 뭐 이론적으로 주장한 건 아니고 이게 본격적으로 이론으로 체계화해서 책을 써서 나온 것이 바로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이에요. 이게 통치 엘리트론. 1950년대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제 밀스 파워 엘리트, 헌터는 명성 접근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까 철의 삼각 기억나시죠? 그걸 군산정 복합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안에서 폐쇄적으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야. 이 파워 엘리트에 의해서. 파워 엘리트에 의해서. 미국의 최대 이익 집단이 뭐냐면 이 미국 총기협회예요. 미국인들 총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개씩 갖고 있지. 응? 아무튼 이게 엄청난 부가지 산업인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그 많은 인구가 뭐 총을 갖고 있으니,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또 총을 또 교체하잖아요. 또 신제품이 나오면. 근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총의 개념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서부 개척의 역사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부 개척을 가는데 자기 가족하고 역마차에다 그 다음 필요한 가축 일부하고 해서 정말 미지의 세계로 가는데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총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총은 그런 개념인 거죠.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외부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총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미국인들에 있어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총기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지.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가끔 대학에서 총기 사건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애들이 막 희생당하고 그래요. 학생들도. 그래 미국 사회가 막 들썩거립니다. 그 대학에 총기 사건 발생해가지고 10명, 20명 이렇게 희생되고 그러면 막 의회 의원들도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총기 규제 법안 만들겠다. 막 떠들고 난리가 나요 이제. 그러면 이번에 진짜 총기 규제 그 법안 만들까?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조용해요. 아셨어요? 액션 취하는 거지 그냥. 이러한 어떤 뉴스에 대해서. 여기 전화 오는데요.
이 미국의 상하 모든 의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 총기협회로부터 정치 자금을 다 제공받고 있는데, 응? 특히 영향력 있는 의원들 같으면 정말 꼼짝 못하게 엄청나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액션 취해봐야 전화 한 통하면 끝나. 어? 당신 정치 그만하고 싶어?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또 조용해지는 거야. 어? 그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막강한 이익 집단, 또 관료, 의회 의원, 여기서 폐쇄적으로 결정돼 버릴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거. 어? 그 그룹이 파워 엘리트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그룹이 파워 엘리트예요. 프랑스에는 최대 이익 집단이 뭐냐면 그 프랑스의 포도주 협회예요. 최대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 막 포도주 연구소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주가 왜 좋은지 계속 발표잖아. 뭐 포도주를 뭐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또 육류하고 어울리는 포도주가 있고 뭐 해산물하고 어울리는 포도주가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요 점심 먹을 때도 저녁 먹을 때도 아니면 육류 먹을 때 해물 먹을 때 포도주를 항상 곁들이죠. 응? 이 만병통치약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통 프랑스인들은요 40대 중반 넘어가면 거의 술 중독이 있어요. 이게 술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젊었을 때부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홍보도 하고 좋다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계속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술이라고. 술을 계속 먹으니 중독에 걸릴 수밖에. 지금도 계속 좋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거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규제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술 중독자가 많아지고 오히려 그게 사회 전체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텐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걸 규제하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프랑스 산업을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파워 엘리트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헌터도 이제 명성 접근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통치 엘리트론을 주장하게 돼요. 1960년대에는 뭐가 나오냐면 신 엘리트론이 나옵니다. 1960년대 신 엘리트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아주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신 엘리트론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다원론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있는 곳에 집단이 있다는 거야. 다원론. 이익이 있는 곳에 집단이 있다. 다양한 이익 집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익 집단이. 그리고 그러한 이익 집단들의 주장은 어때요?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중대 조정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원론의 시각에서는 자 A라는 집단, B라는 집단, C라는 집단 각각의 서로 다른 이익 집단들이 정부에 대해서 정책 결정에 요구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러한 각각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예요. 정부는 중립자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중립적 심판자로서 입장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자, 정신 차리고 이제 이거 설명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힘들어도 정신 차리고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체조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애석하구만. 그래서 이제 그 우측에 제일 밑에 보시면 다원론의 전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왔는 것이 벤추리와 트루만의 이익 집단 이론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기 다원론의 입장이에요. 벤추리하고 트루만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을 집단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단 이론은 이익 집단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벤추리하고 트루만은. 벤틀리하고 트루만이. 정치 과정의 핵심은 이익 집단의 활동이다.
따라 정책이란 결국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 바로 정책인 것이다.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 바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야. 자, 여기 이 벤틀리하고 그 다음에 트루만이 표현하는 집단 이론의 세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잠재 이익 집단론이에요. 자, 요 표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잠재 이익 집단론. 두 번째, 중복 회원 이론. 이건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복 회원 이론. 세 번째는 공공이익 집단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각각. 초기 집단 이론에서. 요건 좀 이해를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수원시가 있고, 수원시장이 있습니다. 자, 수원시 내에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있겠죠? 여러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집단들 가운데서요, 요 두 개의 집단은 굉장히 앞에 설치는 집단들이야. 그래서 무슨 정책만 결정할 것 같으면 앞에 나서서 막 이것저것 요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집단들은 조용해. 침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앞에 설치는 이 소수의 집단의 입장을 수용해서 만약에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다음에 선거 때 이 침묵하는 다수는 이 사람을 지지를 안 하겠죠. 이 사람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돼. 응?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앞에 설치는 소수의 집단보다는 침묵하는 다수, 잠재된 다수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돼. 시장은. 정책 결정자는. 오케이? 그걸 설명하는 것이 잠재이익 집단론이에요. 어? 잠재이익 집단론이야. 그래서 로비 활동이 강한 소수 이익 집단의 이익보다는 말없는 다수 집단의 이익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한다. 오케이? 그 외에 이제 중복 회원 이론, 공공 이익 집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참고하시면서 두 번째. 여기 달의 다원론이 나오는데 달의 다원론은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걸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달의 다원론은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원론 그러면 이익 집단의 관점이잖아. 근데 달은요 엘리트 관점에서 이걸 설명했어요. 엘리트 관점에서. 자, 여기 엘리트들이 있어요. 여러 분야의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권력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권력을 장악하건 아니면 권력 헤게모니를 장악하건 이게 이들의 중요 목표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시각은 어땠어요? 엘리트들이 자기들이 어떤 특정의 집단하고 이익 집단하고 결탁을 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해 결정했죠. 폐쇄적으로. 근데 여기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뭐냐면 자,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 엘리트들은 대중의 입장을 경쟁적으로 여기에 반영을 해요. 엘리트들은.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대중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서 결정해야만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그럼으로써 어때요? 권력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거든요. 대중의 지지를 받을 때. 그래서 다른 다양한 엘리트 집단들이 있다. 근데 이 엘리트 집단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중의 입장을 여기에 반영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시각이 바로 달의 다원론이에요. 이런 시각이. 뒤에 신다원론이 나오거든요. 달이 요 다원론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달이 수정해서 나온 게 신다원론의 입장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야.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의 영향력이 큰 기업의 입장 또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뿐이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심하겠죠. 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들 수도 없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어떻게 해요? 선거 때마다
정치자금 제공하는데 은밀하게? 그럼 다음 대통령 딱 선출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들에게 반대급부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은 이렇게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입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다른 이렇게 수정에서 신다운론이라는 걸 제시하게 돼요. 응? 그러니까 현실 인지를 한 거죠. 달의 다운론을 비판해서 나오는 것이, 자, 요걸 비판하면서 이게 나왔고, 이걸 비판하면서 이제 신엘리트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논쟁이. 신엘리트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흐라와 바라츠 두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써요. 처음에 이제 발표할 때는 논문으로 발표가 됐는데, 권력의 두 얼굴이 있다는 거야. 권력에는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그래서 하나는 밝은 얼굴이 있고, 권력에는 하나는 어두운 부분의 얼굴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두 얼굴이 있어서. 그러면 이 밝은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명시적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얼굴을 통해서, 어두운 얼굴은 일반인들이 잘 알 수가 없죠. 뒤에 감춰졌으니까. 이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어두운 부분의 얼굴, 이 뒤에 감춰져 있는 부분에서는 암묵적 권력이 행사된다는 거야. 이런 부분은. 응? 암묵적 권력이. 이들이 이 달의 다운론을 비판한 이유는 뭐냐면, 달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달은 요것만 보고 설명했다는 거야. 요것은 간과하고, 요것은 명시적 권력만 보고 설명을 한 거야. 달의 입장은. 이런 부분은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흐라와 바라츠는 바로 이 암묵적 권력을 통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의 암묵적 권력을 통해서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의사결정. 이 무의사결정이 뭐냐면, 무의사결정은 의도적인 무결정입니다. 의도적인 무결정. 그 다음 또 하나는 현상유지적 비결정. 이것은 의도적인 무결정이고 현상유지적 비결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흑백 갈등이 야기됐죠. 그죠?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이 흑인 문제, 흑인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사회 전반에 가장 중요한 이슈고 사회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회 문제에서 정책 문제로 이렇게 수용되는 이 과정에 이 60년대 한 번도 흑인 문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상하지 않나요?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흑인 문제는 한 번도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의 지배계층은 전부 백인이었어요. 정치, 고위 관료, 경제 엘리트 전부 다. 그러면 그 시대의 지배계층인 엘리트 집단들이 이게 의제화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싫어한단 말이야. 오죽하면 KKK단 여러분들 뭐 들어는 봤죠?
그래가지고 그 흑인 인권 운동가들 밤에 몰라 자다가 살해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마을 어귀 뉴티나무에 걸어놨어요. 길게 목 매달아가지고. 그럼 아침에 흑인들 나가고 출근하려고 보면 다 쓰러지는 거죠. 그들은 이 의제가 올라오는 걸 철저히 막았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런 걸 막고 차단시키고 하는 것을 이런 권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흑인들이 더 폭동이 일어날 텐데. 어때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잘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는 거죠. 이 의제가 올라오지 못하게.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거나 현상 유적인 입장에 비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의사결정이라는 거야. 이걸 non-decision making 이렇게 표현합니다.